당뇨는 이제 그 자체도 병이긴 하지만 일종의 합병증이 생겨서 문제인 경우들이 많고요. 당뇨라는 것 자체가 소변이 달다. 즉 소변에 당이 섞여서 나온다. 여기서 당은 뭐 포도당이 있죠. 실제로 뭐 예전에 고사를 보면 뭐 소변을 봤는데 그 주변으로 개미가 모이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니까 그것이 개미를 끌어들인 거겠죠. 한의학에서는 이전에는 소갈병이라고 했습니다. 소갈이라는 건 마르고 갈증을 많이 느낀다는 건데요. 당뇨병의 큰 세 가지 특징이 다음, 다뇨, 다갈. 그러니까 뭔가 많이 먹고 마시고 갈증도 많이 느끼고 소변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말라가는 이런 병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약에서는 이제 소갈병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당뇨병은 이전에는 부자병이었어요. 왜냐면은 부자들이야말로 흰쌀밥,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가볍게 도정을 한 요즘으로 치면 이제 현미나 이런 거에 가까운 쌀을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제되고 귀한 것들을 먹었던 부자들만 걸렸던 병인데 지금은 반대로 됐죠. 오히려 부자들이 도정이 되지 않은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고 뭔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분들이 가공식품이라든가 도정이 정제 과정을 많이 거친 것들을 먹게 되는 역전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분들 같은 경우는 혈당을 측정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이제 어떤 진단의 기준을 삼는데요. 일반적인 진단의 기준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 126 이상 이런 것 말하고요. 때로는 어떤 당 부하 검사, 당을 어느 정도 부하를 걸고 나서 2시간 정도 됐을 때 200 이하로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는지 그런 것도 보고, 요즘에는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그 수치가 6.5 이상 이런 경우를 이제 당뇨로 진단하고 투약이라던가 생활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손상돼서 생기는 1형 당뇨는 적은 비율이고 거의 대부분의 당뇨 환자가 당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즉 인슐린 저항성에서부터 생기는 2형 당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형 당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당뇨에서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그런 물질 때문입니다. 이전에 왜 뽑기 이런 거 해보셨던 분들은 설탕을 태워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설탕을 태우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까맣게 이렇게 눌어붙는 게 생기게 되죠. 이것이 일종의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혈당이 산화가 돼가지고 생긴 물질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끈끈한 덩어리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키냐 하면 바로 가장 작은 혈관인 모세혈관에 가서 문제를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이 모세혈관과 관련된 말단에 있는 부분 이런 데서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뇨 합병증이 생기는 부위가 눈에는 이제 작은 모세혈관들이 많죠. 그 다음에 신장은 사구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모세혈관 덩어리거든요. 혈액을 여과하는 그런 과정에 신장의 손상, 또 발끝에 있는 말초 신경변증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이 작은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당뇨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혈당이 올랐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예전에는 부자병이라고 했어요. 많이 정제된 어떤 곡물들을 섭취하고 어떤 기름진 음식들 늘 풍요롭게 먹었던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었다면, 현대인은 역으로 질이 떨어지는 음식, 많은 음식, 그리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오랜 시간 일하고 운동은 부족하고 또 수면은 부족하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겹치면서 당뇨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당뇨병이 잘 걸리는 유전자를 타고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어떤 씨앗이라면 내가 어떻게 생활했느냐가 그 토양이 되거든요. 즉 내가 생활 습관을 잘 가져가면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평생에 걸쳐서 발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의 질병이 그렇지만 당뇨병도 일종의 장수시대에 생긴 하나의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생리적으로도 세포에서 당을 이용하는 능력들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좋은 습관들을 쭉 꾸준히 가져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도 조절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이 드신 환자분들에게서는 당뇨 혈당의 수치가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던 분들도 중년이나 노년이 됐을 때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고, 당뇨가 가볍게 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뇨약을 먹어라, 이런 처방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진화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건데요. 인류가 생존해 오는데 가장 큰 적은 바로 기아와 감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과 배고픔이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먹는 것이 풍족하지 않았고 쉽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면 많이 움직이고 노동을 해야 했고, 그 결과로 얻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 또한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지, 언제 풍요의 시대가 올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 몸은 최대한 이 당을 알뜰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즉, 조금만 먹어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유전자 타입을 갖게 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해서 더 많은 자손들을 남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풍요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사람들처럼 많은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렵과 채취를 위해서, 사냥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먹을 것이 내 집 앞으로 배달이 돼서 오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팠던 시절에 적응했던 유전자가 풍요의 시대, 열량 과잉의 시대를 만나면서 당뇨의 확률은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 또는 당뇨병 약을 드시기 시작했더라도 내가 생활관리를 통해서 당뇨약을 안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당뇨약을 어쩔 수 없이 먹더라도 어떤 합병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또 약의 용량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는 생활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저는 당뇨 위험이 있거나 당뇨약을 드신 분들에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음식을, 식재료를 선택하실 때 GI 지수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GI 지수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얼마나 빨리 당화가 되는가, 즉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식재료별로 이렇게 쭉 나눠 놓은 것인데요. 바로 설탕을 먹으면 바로 혈당이 오르겠죠. 이런 것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음식들, 그런 식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가공식품이라던가 정제된 식품들은 좀 피해야겠죠. 2번째로는 열량 제한을 말씀드립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조금씩 알뜰하게 살림을 하는 쪽으로 유전자가 많이 진화를 해왔는데, 지금 너무 많이 풍족하게 먹습니다. 특히 영양은 없이 열량만 많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대사율이 높은 젊었을 때는 괜찮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그것들이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년 이후다, 또는 나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중에 당뇨의 가족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제한하시면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던가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번째로는 역시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은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에너지를 이렇게 소모하는 공장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치는 열량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드시더라도 적당한,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신체 활동들을 통해서 당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GI 지수, 열량 제한, 운동, 이 3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당뇨를 관리하시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병원에서 간 수치가 높다더라,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검사를 하더니 지방간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좀 비만인 체형분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여자분들 중에 정말 말랐는데, 남자분들도 간혹 있지만 말랐는데 지방간이라고 진단을 받고 당황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지방간이란 말 그대로 간세포 사이에 지방이 끼어 있다, 지방이 들어있다는 말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 주변에는 늘 염증세포가 함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간에 지방이 많이 이렇게 끼게 되면 그 지방 주변으로 당연히 염증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간세포의 어떤 파괴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의 기능들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심한 경우는 약을 처방받기도 하지만 대체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내가 술로 인해서 생기지 않은 지방간행 같은 경우는 식이라든가 운동을 통해서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나는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비만이라고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말랐는데 이런 복부 비만이 내부적으로 근육은 부족하고 복부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상담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운동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음식에 있어서 문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영어로 프룩토스라고 하죠. 과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과일에 들어있는 당을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일을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꼭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당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잘 아시지만 혈당을 빨리 높일 수 있는 당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도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럼 왜 과당이 문제가 될까요? 과일이라는 건 우리가 예전부터 먹어왔던 거고 여러 가지 다른 식재료들에도 일정 부분 과당이 들어있는데 과당이 왜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어떤 당분을 이용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쥐에게 과당을 먹였을 때와 포도당을 먹였을 때 그 쥐의 행동이 달랐다고 합니다. 과당을 먹은 쥐는 과당을 섭취한 후에도 끊임없이 음식을 찾아서 헤맸다고 해요. 그런데 포도당을 섭취한, 포도당이란 건 우리가 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보통 당분이죠. 전분이 분해돼서 나오니까요. 포도당을 섭취한 쥐는 더 이상 어떤 먹이를 찾아 헤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반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의 분비는 증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배부르다는 신호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밥을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렐린 분비는 줄어들면서 아 배부르다, 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돼, 이런 신호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당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포도당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내가 뭐 과일을 많이 먹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탕이죠. 설탕은 그 구성 성분이 포도당과 과당 거의 약간 50대 50에 가까운 비율로 들어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모르게 섭취하는 것은 바로 고과당 옥수수 시럽입니다. 시럽이라고 해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도 이렇게 단맛을 내기 위해서 펌핑해서 넣는 것들이 있죠. 그런 어떤 과당이 농축된 시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당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청량음료, 이온음료, 건강음료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당연히 뭐 케이크나 빵 이런 거 만드는데도, 과자를 만드는데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가공식품에 있어서 단맛을 내는 것들은 거의 이런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일에서 어떤 과당을 빼내는 것보다 이런 옥수수 시럽을 통해서 빼내는 것이 훨씬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과당을 과연 섭취하게 되면 우리 세포는 포도당을 먼저 이용하지 과당을 대사에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것은 간에서 모두 지방산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에도 축적이 되지만 간 세포 사이사이에도 축적이 되기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 마른 비만인 여자분들 중에 식사는 제대로 안 하는데 디저트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과자를 먹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단맛이 나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섭취해야 되는 당분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올리고당입니다. 설탕이 해로우니까 음식이나 가공식품에 올리고당을 많이 넣는다고 하거든요. 자연에서 얻는 올리고당도 있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올리고당은 설탕에 비해서 단맛이 적어요. 그래서 더 많이 넣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올리고당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지켜야 될 것들이 세 가지 기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대사하는 공장이거든요. 여기서 세포들이 많이 활성화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지방을 태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시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맛을 내거나 가공되거나 정제되고 또 본래 음식이 가진 맛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첨가물을 통해서 맛을 만들어낸 그런 가짜 음식 말고 본래의 식재료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든, 영양소의 손실이 없이 만든 진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짠의 중독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현대의 단짠은 너무나 그 정도가 심하고 우리는 또 스트레스나 어떤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그런 단짠의 맛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래 좋은 진짜 음식을 먹음으로써 단짠에 중독되어 있는 내 입맛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입맛을 길들이고 진짜 음식을 먹고 나에게 필요한 수준의 운동을 한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료를 하면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 중에도 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통은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숙명과 같은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두 다리로 서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두 다리로 서게 됨으로써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도 많이 커졌고요. 그걸로 인해서 요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생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제 오래 살죠. 예전처럼 40대, 50대, 60이 정말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그것보다 훨씬 20, 30년 이상을 더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몸을 가지고 오래 쓰다 보니까 우리가 두 다리로 서면서 계속 과도한 노동을 하게 되는 허리 같은 경우는 병이 많이 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통은 어쩌면 직립과 장수의 어떤 짝품,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큰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요통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어떤 수많은 요통 환자들, 그리고 수많은 척추 전문 병원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그것과 관련된 운동 부족, 그런 것들이겠죠. 오래 앉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나마 서서 걸어 다닐 때는 체중이 양 다리로 분산이 되죠. 하지만 앉아 있으면 허리로 집중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자세를 유지해주는 자세유지근들, 코어의 힘들이 약하면 좋은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추의 정상적인 구조가 틀어지게 되고, 그 틀어짐과 동시에 허리 디스크라든가 측만, 전만, 이런 것과 같은 허리의 구조로 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좋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그나마 덜 하겠지만 구부정하게 앉는다, 또 책이나 컴퓨터 때문에 이렇게 숙이게 된다,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삐딱하게 앉는다,
이런 어떤 안 좋은 자세까지 겹치게 되면 허리는 정말 괴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다리로 서는 어떤 직립의 선택을 함으로써 생긴 숙명에다가 현대인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현대인의 허리는 힘들어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풀어주는 치료라든가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심한 경우는 어떤 신경 증상이 심하게 발생하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통의 환자들의 어떤 통계 조사를 보면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디스크가 터져 나온다던가 해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있을 때, 두 번째로는 하지로에 마비가 생기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이쪽 허리에서 이렇게 비뇨생식기기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소변이나 대변에 조절이 안 될 때, 이런 경우라면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런 일반적인 치료라든가 운동, 보존요법을 통해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통증이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수술을 선택하지는 마시고, 요통이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고 적당한 치료를 통해서 내 허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일단 요통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내가 운동이 부족해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검색하고 해서 허리에 좋은 운동, 이것들을 막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허리에 좋은 운동을 시작해서 오히려 허리가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내가 요통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도 다른데, 무작정 허리에 좋다는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게 된 사람은 약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경우에 독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요통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센 운동, 허리에 좋다는 운동을,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일단은 가벼운 맨손 체조와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바른 자세로 걷는 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안 좋은 자세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부터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본적인 것도 할 정도가 아닌데 허리에 강한 부하를 걸거나 몸을 강하게 틀어주거나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권하는 운동은 요가나 좋은 필라테스, 그 다음에 태국권과 같은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참장도 권하는 편이고, 요즘에는 동물처럼 움직이는 그런, 네 발 달린 동물처럼 움직이는 그런 운동도 하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네 발 달린 짐승은 요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통은 직립을 선택함으로써 생긴 병이기 때문에 네 발 달린 동물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근육도 강화시켜주고 코어의 힘도 강화시켜주면 훨씬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어떤 운동을 권하는 이유는 체형을 바로잡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간 내 마음대로 몸을 쓰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좋은 구조에서 벗어났거든요. 이 구조가 틀어져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무작정 힘만 가하게 되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불균형이 더욱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지경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체조나 스트레칭, 그 다음에 걷는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졌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씩 내 상태를 봐가면서 체형을 바로잡고 코어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들을 권합니다. 저는 맨손 운동을 주로 권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구를 통해서 하는 운동들은 얼핏 보면 좋은 운동 효과를 낼 것 같지만 그 기구를 씀으로써 생기는 긴장이라든가 또는 그것을 버텨내는 과정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허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구라고 하면 저는 그냥 테이프 정도, 이렇게 쭉 탄력 있는 테이프 있잖아요. 밴드를 통해서 내가 무리 없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장력 정도의 밴드를 통해서
약간의 운동 부하를 주는 정도 그런 운동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구조도 만들어지고 코어도 어느 정도 강화되고 몸의 밸런스도 잘 잡혔다 하면 그때 가서 약간의 근육 운동,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더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서 좀 더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들이 튼튼해지겠죠. 이렇게 단계별로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운동들을 선택해서 하셔야지 무조건 허리에 강한 힘을 거는 운동이라든가 스쿼트가 좋대 그래서 스쿼트를 무작정 오늘부터 100개, 200개씩 시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당부드리는 건데요. 허리가 안 좋아서 디스크나 협착증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본인이 허리가 건강해졌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통해서 어떤 증상을 개선한 것은 불난 집에 불을 끈 것과 같습니다. 막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와서 불을 껐습니다. 불을 껐다고 해서 그 집이 새 집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살림살이는 다 불타고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이겠죠. 주변이 불만 꺼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건도 정리를 하고 치울 건 치우고 칠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불을 끈 다음에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수술을 통해서 급한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허리를 건강하기 위한 노력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벌었을 뿐 근시일 내에 또는 몇 년 후에 동일한 증상 아니면 또 더 복잡한 증상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요통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경팔맥이라는 일종의 경락 시스템이 있는데요. 인간이 두 다리로 서면 돼 필요한 어떤 구조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어떤 허리와 관련된 어떤 약물, 처방이라던가 어떤 운동법들을 보면 이런 기경팔맥, 특히 두 다리로 서는 데 필요한 축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기능들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아까 앞서서 동물의 어떤 움직임을 번따서 움직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명의인 화타가 남긴 어떤 건강 체조인 오금이라는 체조가 있습니다. 지금 유실된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것을 다시 일정 정도 패턴을 복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금이라는 것이 5가지 동물의 움직임을 본따서 만든 일종의 체조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허리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움직임을 갖는 것을 한의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요통으로 고통받고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좋지 않다면 좋은 움직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강한 운동, 센 운동, 좋다는 운동을 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먼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왜 허리가 나빠진지를 파악하시고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뼈와 근육에 필요한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환자분들 보면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분들도 많고요. 예전에는 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요즘 중장년층도 대상포진에 걸려서 치료를 받거나 힘들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청년들, 20대 청년들 중에도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보통 대상포진이 걸리면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들 아세요. 내 면역력이 떨어져서 걸렸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환자분들 표현들이 딱 맞습니다. 제가 이제 감기를 건강의 신호등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감기가 내 건강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어떤 경고등이었다면 대상포진에 걸리는 것은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넘어가는 어떤 경고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상포진이라고 불리는 것은 여기서 대는 허리띠를 말하는 거거든요. 허리띠 모양의 수포, 포진이 생긴다 해서 대상포진이라는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든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쪽 옆구리 아래, 갈비뼈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배꼽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모양이 꼭 우리가 허리띠 모양 같다고 해서 대상포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잠복하고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거의 대부분의 성인들이 어릴 적에 수두를 앓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척수라던가 신경절 속에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역 상황이 떨어지게 되면,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면 이 수두 바이러스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가서 침범하냐면은 우리 신경에 가서 침범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치과 치료할 때, 신경 치료할 때 굉장히 시리고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통증이 아주 심하고 막 따끔따끔하고 쓰리고 엄청 아프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접촉을 두려워한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고요. 환자 본인의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일단 대상포진이라는 걸 진단을 받으면 약물도 복용하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독감이나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푹 쉬고 많이 자고 소화되기 쉬운 영양 섭취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처음에 올 때는 아까 포진이 생긴다고 했는데 수포가 생기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마치 감기 몸살이 걸린 것처럼 몸에 근육통도 생기고 으실으실하고 그런 우리가 꼭 감기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그 초기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2, 3일, 3, 4일이 지나면은 이렇게 투명한 수포들이 피부에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극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일단은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라던가 때로는 좀 더 항바이러스제 이런 약물들을 쓰게 되고요. 또 대체로 이런 약물들이 소화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위장약을 섞어 주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대상포진을 치료할 때는 초기에는 한의학 역시 이런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후기로 가서 이제 몸이 회복하는 시기가 되면은 면역력을 부활시키는, 대체로 이제 기운을 보하고 몸의 회복력을 북돋는 그런 처방들을 쓰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특별한 그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잠복돼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동을 재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영양 섭취가 부실해서든 스트레스가 극심해서든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든 과로를 하든 때로는 항암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생활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내 면역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졌을 때 그때 걸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는 내가 몸과 마음을 좀 과로하고 무리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쉬어주는 시간을 갖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대상포진의 급성기가 지난 후에는 그런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왜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많이 유행하고 있죠. 대상포진 백신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연로하신 분들은 접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일정 부분들을 우리 몸에 주입함으로써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방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그 효과가 몇 년에서 좀 더 길게 되는 그런 다양한 백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맞아봤고 독감 백신도 맞아봤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게 100% 예방되는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확률을 좀 떨어뜨리고 어떤 후유증을 좀 예방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가 충분히 좋은 면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은 것도 한 가지 방편은 되겠지만 백신을 맹신하지 마시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에 더욱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어쩌다 보면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과로하다 보면 누구나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것을 어떤 치료하고 뭐 백신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리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우리 몸이 보내는 가벼운 경고였다면 대상포진은 좀 더 무거운 경고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안 걸리면 좋겠지만 대상포진에 걸렸다면 그것을 통해 내 몸과 마음을 한 번쯤 점검하고 다시 세팅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버섯에 대한 알러지인지 아니면 좋다는 버섯이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그게 산패돼서 문제가 생긴 건지를 좀 구분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버섯류는 산패되기가 쉽거든요. 보관 상태에 따라서 버섯이 이제 수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채취하는 즉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하거나 건조를 잘 해서 놔둬야 되는데 그 상태가 잘못되면 귀하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썩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마치 식중독처럼 우리 몸에 안 좋은 반응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그게 진짜 버섯 때문인지 아니면 그게 산패돼서 생긴 문제인지 한 번의 경험이라면 그것을 한번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버섯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환자분들에게.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몸에 유익한 다당류들도 많고 버섯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꽤 뭐 차가버섯도 그렇지만 뭐 상황버섯도 그렇고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있지만 버섯류에는 다 일정 정도 항암 효과가 있거든요.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건 어떤 항종양 효과라는 건 항산화 효과나 그 다음에 소염제하는 우리 몸의 염증을 없애는 효과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막 그런 고가의 버섯이 아니더라도 뭐 표고버섯, 뭐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이런 것처럼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것은 권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표고 같은 경우는 요오드 문제 때문에 갑상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버섯 굉장히 권하는 편입니다. 좋고 고가의 버섯 뭐 우리 봄에 나는 송이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추석에 가을에 나는 그런 것처럼 아주 고가의 버섯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느타리 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한의학의 이론 중에는 이류치보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종류로서 치료한다. 그러면 암세포는 봤을 때 우리 몸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세포잖아요. 그런데 버섯류도 기생하잖아요. 나무든 어디든 거기에 뿌리를 받고 균사체를 받고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크거든요. 그러면 빨아먹는 과정에서 이 숙주가 되는 식물은 살려고 얘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좋은 성분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대인에게 전 뭐 버섯류는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는 생각하고 또한 버섯류는 섬유질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처럼 장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버섯류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고가의 버섯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있잖아요. 고지혈증, 당뇨, 그 다음에 비만 이런 분들도 버섯류 좋고요. 그 다음에 염증이라던가 어떤 만성질환, 면역계 질환 있는 분들도 저 버섯류 신선한 버섯, 건강한 버섯 먹는 거 권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버섯에 알러지가 있다 하면 그것은 좀 더 선별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버섯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산패되지 않은 거,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버섯을 잘 요리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영지버섯이나 이런 버섯들 슬라이스 된 거 이렇게 어떻게 드셔야 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깨끗이 세척 한번 하고 끓여 드시지 말고 물을 끓였다가 한 줌 나가서 어느 정도 식힌 다음에 충분히 그걸 한나절이나 하루 저녁 정도 우려서 그 물을 드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버섯에 들어있는 유익한 성분들에는 열에 약한 성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래 푹푹 끓인다고 해서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우려내는 형태로 충분히 우려내서
그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들이 신체적 활동력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 이제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유학을 공부했잖아요, 사대부들이. 근데 공자님이 말한 거 시서예약, 이렇게 군자의 덕목을 치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활도 쏠 줄 알아야 되고, 말도 탈 줄 알아야 되고, 시도 지을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우리 역사 시간에 봐서 알겠지만, 전쟁이 나면 막 이렇게 무관들이 가서 전쟁을 지휘하기도 하지만 문관들이 가서 장군이 돼가지고 진리를 하잖아요. 병법을 공부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선시대 양반하면 굉장히 게으르고 막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양반도 상당히 바쁘고 스트레스 많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뭐 양반의 최고 지위는 왕이었잖아요. 왕 중에서도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고기를 좋아하고 앉아서 책 보기 좋아하고 운동을 되게 싫어했다고 해서요. 그래서 의원이랑 신하들이 운동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세종은 굉장히 비만이었고 실제로 당뇨에도 걸렸다는 표현이 있고 왕들 중에도 운동 좋아하고 무예를 좋아하고 이런 왕들은 그러진 않았겠죠. 농부들이 배가 불룩할 정도로 먹었다 했을 때 그럼 그 농부들이 흰쌀밥을 먹었을까? 그렇진 않은 거죠. 거친 밥들을 먹었고 농사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게 먹어도 몇 시간 후에 일하고 아마 배가 훌쩍하게 들어갔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으로 넘어가면 그렇지만 요즘 근현대사로 넘어오면 우리가 가공식품이라고 부르는 게 대체로 서구에서 들어왔잖아요. 미국 뭐 우리가 좀 우울한 얘기지만 미국의 초콜릿, 미국의 과자, 미국의 쿠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부유층들이 그걸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라면도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귀하고 비쌌거든요. 그런 것처럼 산업의 물질을, 어떤 산업에서 만들어낸 가공식품을 맨 처음 먹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제되고 가공되고 미식을 많이 즐겼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이 적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예전에 부자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부자는 완전 다르죠. 지금 부자들은 슬림하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고 정제된 식품, 가공식품 안 먹고 유기농만 먹고 좋은 식품 먹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뚱뚱하고 체격이 좋은 게 부의 상징이었다면 요즘은 마르고 슬림한 게 부의 상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가 역전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 이제 노동을 많이 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지만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당뇨에 걸릴 확률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에너지 생산이 잘 안 되는 편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혹시 나의 이제 어떤 소화 능력, 위장의 기능들이 좋지 않은지를 1차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자원이 되는데 내가 그것을 충분히 소화시키거나 흡수시키지 못한다면 먹는 거에 비해서 내 몸이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열을 생산하거든요.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실제로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열 풀림 현상에서 열이 빠져나오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런 열을 생산하는 우리 세포의 소기관이 가장 풍부한 곳이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내가 적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건 이제 체질의 문제죠. 유전적인 문제. 혹시 내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나처럼 속까지 차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제 사당 체질에서는 이제 소민들이 절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차가워지기 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체질적 성향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하지만 내가 체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고 해도 위장의 상태라던가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거 이걸로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차가워지기 쉽다. 이런 것들은 좀, 내가 타고난 게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실제로, 찬 것을 적게 먹어야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찬가지고, 몸에서 차가운 것들을 적게 먹는 것들이 중요하고, 오히려 좀 따뜻하고 체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즐겨 먹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삼이잖아요. 삼은 소화 능력도 좋게 하고 몸에서 열을 좀 발생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요즘 건강식품의 대명사인 홍삼 같은 것도 부작용이 없다면 좀 즐겨 먹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운동에 있어서는 막 가벼운 근력 운동, 이런 분들이 막 근육이 잘 붙지가 않거든요. 운동을 똑같이 해도. 그러니까 심폐에서 펌핑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무리 없는 근력 운동들을 좀 해서 몸의 근육들을 만들어주면 어떤 냉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혹시 내 몸에 어떤 기능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냉증이 계속 생긴다던가 소화 기능이 계속 회복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약간 치료를 통해서 몸이 잘 회복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니까 차를 마셔도 녹차보다는 같은 차 종류에서도 약간 발효된 차 종류로 가는 게 좋고, 생강차라던가 계피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가 위로 떠는 것 때문에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게 브랜딩 되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뜨겁게 마셔도 약간 따뜻한 것 같지만 그 작용들이 이제 몸을 춥게 만들 수도 있어요.